안녕하십니까. 위즈옥션 대표 김진혜입니다.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실무 교육을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실무 교육은 이제 기초 과정이고요. 단편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부담 없이 들으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 난이도를 상중하 중에서 이제 중으로 만들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이제 좋은 이제 교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숭실대학교 법학 박사를 수료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은 이제 IT 정책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유치권 효력에 관한 연구고요. 저서는 유치권 깨트리기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 소송 실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금 뭐 교보, 예스24,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쇼핑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경매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원에서 뭐, 가르치는 이제 커리큘럼이 있지만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해하는 것이죠. 경매가 무엇이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가 무엇이고 또 공매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져서 우리한테 이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 의미에서는 이제 다수의 매수자가 있어야 되고 경쟁 방식을 통해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뭘 매각하느냐? 부동산을 매각하죠. 거의 다. 아니면 동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말을 하면, 뭐겠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서 이제 그 돈 빌려준 거나 아니면 금전 채권을 만족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 법률적 의미에서는, 부동산에, 그거를 이제, 뭐죠? 환가를 해서, 부동산을 매각해서 환가를 해갖고 돈으로 바꿔서 배당을 통해서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이제 그거를 돈으로 바꾸는 거죠. 돈을 바꿔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중심이고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채권자를 위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라는 거는 채권의 신청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국가가 절차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이제 그 만족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판결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판결문 아니면 이제 근저당 설정 계약서, 아니면은, 공법상으로는 세금을 밀렸다는 체납 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매 절차를 이어가든지, 아니면 교부 청구를 해서, 경매 때는 교부 청구를 해갖고, 해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에 앞서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 이제 법원이나 세무서에서, 공매를 맡기게 되거나 아니면 법을 직접 강제 집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제 집행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경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공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경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공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캔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비드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캔코에서 그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매냐 경매자죠. 공매냐 경매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거의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저걸 하게 됩니다. 경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 쪽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을 해야 되고, 경매는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매각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강제 경매는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절차가 되는 거를 강제경매를 하고, 강제관리는 강제경매 실시를 동안에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다가 팔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잃게 되거나 뭐 아니면 물권 변동이 되면은 이제 그 나중에 그 낙찰받은 부동산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관리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그 재산이 또 물건이 사용 수익권이 이렇게 돼서 법원이 강제로 관리하게 되면서 그 강제 입표를 무사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의경매가 무엇이냐 아니면 이제 강제경매가 무엇이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전세권 등으로 담보물건이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질권, 전세권으로 진행되는 거는 임의경매, 그 다음에 그 판결문으로 되는 거는 강제경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경매는 민법이나 상법이나 기타 법률을 위해서 현금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예를 들면 공유무 분할 경매가 있고 변제자의 변제 공탁을 위한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한정 승인 재산 분리의 경우 상속권자는 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상속 재산의 경매, 그 다음에 유치권의 경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경매를 이제 해설해 보면, 판결은 뭐겠어요? 재판을 통해서 이긴 사람이 뭐 가집행 선고, 그러니까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패소자가 2심을 가도 먼저 1심 승소자가 먼저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그 진 사람한테 패소의 재산을 먼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가집행 선고부라고 합니다. 가집행 선고부로 강제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지요? 확정된 판결, 그러니까 2심, 3심을 거치지 않고 1심에서 승소한 것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가집행 선고부 강제 집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판결에 의한 대집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이외의 채무 명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송상의 화해조서 및 제소 전 화해조서, 청구의 인락조서, 항고로만 신청할 수 있는 재판, 그 다음에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 명령, 그 다음에 공정증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네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시장에는 권리 분석 및 물건 분석이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은 여하에 따라 금매물을 싸게 살 수 있지만, 왜 싸게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리스크의 부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순위 임차인인데 선순위 임차인의 금액을 물어주고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이 선순위 임차인의 물건을 어떻게 돼요? 선순위 물건을 임차인의 그 선순위 임차인의 물건, 그러니까 신고된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이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유찰이 되면서 하락이 되거든요. 하락이 되면 이제 그 내가 입찰할 금액 플러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플러스해서 사시면 되는데, 유찰을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나오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러면 입찰 금액은
입찰 금액은 감정가 마이너스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일단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시간 보이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액을 하시면은 입찰 금액이 나옵니다.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뭐 1억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은 입찰가 1억이죠. 그럼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순위 보증금을 빼보세요. 선순위 보증금이 1억 2천이다. 그러면 1억을 쓰시면 안 되죠. 1억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되냐? 얼마를 써야 돼요? 그러면 1억 5천이 감정가고 그다음에 보증금 1억 2천이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미만으로 쓰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미만으로 낙찰하거나 또는 2천만 원에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찰하는 방법은 그렇고요. 그 다음 일반 매물인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 물건 분석이 가능하고 통상 권리 분석의 소요가 낮습니다. 그리고 급매물인 경우 짧은 시간 동안에 물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경매인 경우에는 매우 짧은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복잡한 물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수월합니다. 근데 함정은 뭐냐? 법정지사건, 유치권, 소액 임차인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실채권에는 이제 NPL이라고 하는데 NPL을 합니다. NPL 논 퍼포먼스 논 NPL이라고 합니다. 논 퍼포먼스 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NPL이라고 하는데 경매 리스크에 이제 플러스해서 채권 분석까지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상 채권 매입에 매입 금액의 전부를 지불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채권이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매입액이 있어요. NPL을 하시면요. 매입가가 있거든요. 채권 매입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낙찰을 한다. 낙찰은 그 채권 매입가를 썼네. 채권 매입가에 어떻게 돼요? 채권 매입가 밑으로 쓰셔야 돼요. 채권 매입가 밑으로 낙찰을 채권 매입가로 갖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낮게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높게 받으시면은 이제 그 채권에 다른 분들한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낮게 받으셔야 됩니다. 낮게. 네, 이게 NPL의 특징입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낙찰을 못 받으면 배당을 탈 수 있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절차는 경매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원에서는 경매를 어떻게요? 집행을 하죠. 경매를 이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매가 절차가 되면은 이제 감정평가서 이해관계인한테 법적 고지 그 다음에 경매 일자 잡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거치는데 법원에서는 상당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뭐냐면 나온 정보 갖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트를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 경매 정보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과정이 다 이렇게 어렵게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엄청 많은 과정을 통해서 가는데 우리는 이제 무슨 경매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뭐 아파트, 빌라, 상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하면은 뭐 우리는 쉽게 물건을 막 찾아보잖아요. 근데 물건을 찾아보는데 사실상은 이게 저거예요. 뭐 여러 이제 절차들이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서울의 전체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나오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상가, 오피스텔 뭐 했는데 아파트를 딱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아파트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가 있다, 뭐 무슨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그 아파트에 해당되는 이제 정보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뭐 채권자는 누구고, 뭐 경매 사건 번호, 그다음에 매각기 일은 뭐 언제다, 5월 20일 날 뭐 10시다, 뭐 주소가 나오고, 뭐 대진권을 믿음 끼고 무슨 정보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많은 절차를 어떻게 거치냐면은 그 대법원 경매에 가시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경매 진행 순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문건 송달역이라는 거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떤 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서 접수증명을 했다. 이건 뭐냐면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경매를 신청한 접수증명을 끄는 거고요. 보정서는 계속 법원에서 뭘 내라 해갖고 내는 거고요. 뭐가 부족하다, 내라, 서류를 더 보충해라, 이렇게 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서부터 시작이 돼요. 뭐냐, 경매가 이제 게시가 되면은요, 등기소에다가 이제 경매가 됐다고 등기를 올리거든요. 그럼 등기 올리면 감정평가 이제 법인에다가 감정을 해라. 그래서 최초 매각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지정이 돼요. 그러면 거기 감정이 이제 나가요. 감정평가서가 이제 나가서 이제 감정사가 나가서 감정평가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냐, 이제 집행관이 나갑니다. 관할 법원의 집행관이 나가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전입자라든가 물건의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채권자들한테 막 통보를 합니다. 막 이렇게 통보를 하면은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죠. 뭐 교부청구서, 뭐 배당 요구서, 채권 계산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쭉쭉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기일을 잡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그 법원에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고 접수 내역이죠. 여기는 법원에서 보낸 내역이죠. 그 뭐 법무법인에다 보정서를 내라, 뭐 서류가 부족하다 내라. 그 다음에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 이렇게 하죠. 개시 결정 정보를 하는데 요거 없으면 경매가 또 진행이 안 됩니다. 나중에 무효 사유가 되거든요.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만약에 했는데 계속 안 받는다 이러면은 그거는 낙찰 받아도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각 채권자들한테 이제 다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1차를 잡죠. 잡고 그다음에 유찰되면 제2차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역에 가시면 기일만 나오는데 뭐 이제 물건이 1, 2, 3번은 뭐냐면 근저당을 많이 설정을 하잖아요. 근저당 설정을 하면은 그 물건이 뭐 A라는 물건은 1번으로 하고 또 B라는 물건은 2번으로 하고 뭐 C라는 물건 3번으로 해서 나눠줘서 개별 경매를 하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게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 물건이 팔립니다. 이렇게 일반 경매는 뭐냐, 건물 통째로 그냥 한 번에 하는 거가 일반 경매고 이건 개별 경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보시면 물건지가 틀리겠죠. 그러면은 뭐 2층에 207호, 뭐 3층에 304호, 4층에 406호죠. 근데 채권자는 똑같은 거죠. 거기 안에 채권자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강제구매로 돼 있죠. 강제구매는 무엇이냐면은 판결문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아파트인데 보시면 대지권이 미등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안 된 거예요. 집합건축물은 땅하고 토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건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낙찰받고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미리 그 법무사님이나 이제 변호사님 상담을 해서 이거 붙을 수 있는지 그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감정사가 거기를 나가서 감정평가를 해갖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이 감정평가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황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현황조사서를 만들면은 이제 집행관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의 내용을 기술을 하죠. 그거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되면 이제 매각 물권 명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입찰을 보게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드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십지를 만드는 거는 좀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많이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서류를 봐야 돼요. 근데 경매를 처음에 접하면은 이제 많이 어려워요. 문구라든가 그런 게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분석, 권리분석 때에는 그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채권자도 돈을 먼저 예납을 해야 됩니다. 경매가 절차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감정료, 수수료, 그 다음에 부동산에 이제 뭐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처리하려면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예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거의 감정가액의 1, 2% 정도를 이제 예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내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임의경매와 또 아니면은 강제경매로 구분을 해갖고 이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 송달하게 될 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채무자 직접 받아야 됩니다. 채무자가 받지 않으면 이제 경매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냐 안 받냐 이거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경매 개시 효력은 뭐냐면은 압류라고 하거든요. 압류가 되면은 이제 채무자가 제3자의 양도를 해도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낙찰자한테 다시 최종 낙찰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압류의 효력은 이제 지금 현재 경매 채무자가 딴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유도 딴 사람한테 이전을 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압류의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는 거의 비슷한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난이도로 가셔야 돼요. 이제 좀 높은데, 만약에 경매에 대해서 부당함이 있으면 이제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는 건 뭐냐면, 청구 이의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물건인데, 이유 없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다. 그럼 제3자 이의소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경매가 들어갔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 부당함이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강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이제, 불복 절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용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 통지하고 최고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 그 다음에 뭐, 관할세무서, 그 다음에 뭐 구청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배당을 타가시라고 먼저 뭐 국세나 그 다음에 뭐 지방세가 먼저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 이제 거기다가 광고세 먼저 날리면은 거기다 이제 교부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체납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교부 청구를 하고 배당 요구라고 안 하고 교부 청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자가 있으면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권을 행사하라고 얘기하고 임자인한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및 소비자에도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이해관계인도 뭐 자기네 권리 행사라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5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찍을 수 없어서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